저는 30년 동안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제 인생이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30년 동안 방산만 취재했던 기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한 번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어요. 늘 한 수 아래라고 믿었고 베낀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제가 30년 동안 틀렸다는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만심을 잃어버린 날의 기록입니다. 이 채널은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록. 좋아요와 구독은 함께한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사카모토 켄지입니다. 일본의 한 경제 전문지에서 30년 가까이 방산 분야를 취재해온 기자였습니다. 아니, 기자였다기보다는 제 스스로를 이 분야의 권위자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러시아의 핵잠수함 기지를 취재했고 미국의 F-22 랩터가 처음 공개되던 현장에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생산 라인을 직접 걸었고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공장에서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심 밖의 나라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시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들든 한국이 뭘 발표하든 저는 늘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웃음이었습니다. 또 시작이군이라는 냉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성장해 왔는지를, 미국의 기술을 받아서 조립하고 러시아의 설계를 사서 복제하고 유럽의 부품을 수입해서 짜깁기 하는 나라. 그게 제가 30년 동안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제 책상 서랍 안에는 오래된 스크랩 기사가 한 뭉치 있었습니다. 전부 한국 방산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들 위에 제가 빨간 펜으로 써놓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모방, 기술 종속, 과대 포장, 정치적 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절대 독자적인 기술 강국이 될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한 박자 늦었으니까요. 늘 누군가의 뒤를 쫓았으니까요. 늘 선진국의 그림자 속에 있었으니까요. 제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방산 이야기가 나오면 다들 웃었습니다. 또 한국이 뭘 만들었대? 이번엔 어느 나라 기술을 샀대?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에 동참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웃음을 주도했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편집장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카모토 씨, 한국 출장 좀 다녀와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응. 장보고 3 잠수함 진수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에서 방산 전시회도 한대요. 아덱스라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편집장님, 굳이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신입 기자 보내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아니, 자네가 가야 해. 30년 경력의 눈으로 봐줘야 한다고. 요즘 한국 방산이 시끄럽잖아. 폴란드 수출이니 뭐니? 독자들이 궁금해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폴란드 수출이요? 그거 정치적 거래 아닙니까? 기술력이 아니라 가격과 로비의 문제죠. 러시아 전쟁 때문에 급하게 사는 거고요. 그래도 가봐. 그리고 제대로 된 기사 하나 써줘. 한국 방산이 진짜 어느 수준인지 독자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책상에 턱을 괜 채 생각했습니다. 한국. 또 한국인가. 솔직히 짜증이 났습니다. 왜 제가 그런 곳에 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12 레이더 취재를 가고 싶었습니다.
프랑스의 신형 항모 개발 현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전투기 수호의 57 분석 리포트를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아. 가서 제대로 써주지. 한국 방산의 민낯을, 과장 광고와 정치적 쇼의 실체를 독자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비웃을 기사 한 편 쓰고 돌아올 생각이었습니다. 냉철한 분석으로 한국의 허상을 벗겨낼 생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안내판은 여러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잘 지어진 공항일 뿐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자본의 결과물. 돈으로 만든 거칠애. 호텔에 체크인한 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이번 취재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날 장보고 3 잠수함 진수식. 둘째 날 서울 아덱스 방문. 셋째 날 방산 관계자 인터뷰. 간단한 일정이었습니다. 이틀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하루면 충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틀이면 되겠군. 한국 방산을 보는데 이틀이면 충분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수함 진수식이 열리는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다시 훑었습니다. 장보고 3급, 3,000톤급 디젤 잠수함,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토마호크급 순항미사일 호환 가능.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독일 설계 기반, 미국 무장 체계, 결국 조립품이지. 핵심은 전부 수입 기술이야.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군복을 입은 관계자들, 양복 차림의 정치인들.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최대한 앞쪽으로 갔습니다. 30년 경력이 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서 있어야 할 위치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최전방. 가장 가까운 곳. 진수식이 시작됐습니다. 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천천히 물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검은색 선체가 햇빛을 반사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찰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기록했습니다. 크기는 괜찮군. 외형도 나쁘지 않아. 하지만 핵심 기술은 어디서 온 거지? 배터리는? 추진 시스템은? 소음 감소 기술은? 진수식이 끝난 뒤 저는 현장 관계자 몇 명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로 만든 잠수함이라고, 세계 수준의 성능이라고, 수출도 검토 중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세계 수준? 독일 기술 없이 가능했을까? 리튬이온 배터리도 결국 일본 기술 아닌가?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간단한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장보고 3. 인상적인 외형. 하지만 독자 기술 여부는 의문. 추가 확인 필요. 핵심 부품의 출처 파악 필요. 다음 날은 서울 아덱스였습니다.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아니, 압도당한 게 아니라 놀랐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컸으니까요.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각종 전투기, 전차, 장갑차, 미사일, 드론, 레이더 시스템. 한국이 만든 것도 있었고 해외에서 들여온 것도 있었습니다. 미국, 유럽, 이스라엘 업체들도 참가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으며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T50 고등훈련기, FA50 경공격기, 천궁 대공미사일, 현무 탄도미사일. 나쁘지 않네. 솔직히 그랬습니다. 겉모습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냉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건 맞아. 하지만 독창적인가? 혁신적인가? 아니면 그저 잘 모방한 건가? 저는 미국 부스로 갔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F-35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지. 이게 최첨단이야. 이게 기술력이야.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을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해성5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국 기술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명찰을 달고 있었습니다. 해성5요? 네. 저기 한국 부스에 있어요. 꼭 보세요. 인상적일 겁니다. 그는 웃으며 가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해성5? 처음 듣는 이름인데 또 무슨 과장 광고를 하는 거지?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호기심이라기보다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또 어떤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허풍을 떨고 있는지. 저는 한국 부스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해성5, 유도탄. 전시 패널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설명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해성5, 한국형 장거리 초음속 대함 유도탄.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초음속 대함 유도탄? 또 시작이군. 계속 읽었습니다. 길이 약 6m, 무게 약 800kg.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크기는 작군. 기존 하푼 미사일보다도 작아. 경량화했나? 아니면 탄두 중량을 줄인 건가? 그런데 다음 문장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3 이상. 저는 멈췄습니다. 마하 3? 저는 다시 읽었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게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3 이상. 잠깐. 저는 뒤로 물러나 미사일 모형을 다시 봤습니다. 6m, 800kg, 마하 3.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렸습니다. 이건 이상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이 크기로 마하 3을 낸다고. 저는 30년 동안 각종 미사일을 봐왔습니다. 러시아의 P-800 오닉스, 인도 러시아 합작의 브라모스, 중국의 YJ-12, 프랑스의 엑조세, 미국의 하푼과 LRASM. 그들은 전부 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마하 2.5에서 마하 3 사이의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크기는 어땠습니까? 브라모스는 9m가 넘었습니다. 무게는 3톤이 넘었습니다. 러시아 오닉스는 8m. 무게는 역시 3톤 가까이 됐습니다. 중국 YJ-12도 비슷했습니다. 7m에 2톤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성5는 6m, 800kg, 반도 안 되는 크기로 같은 속도를 낸다? 저는 다시 설명문을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지, 혹시 단위를 잘못 읽은 건 아닌지. 하지만 똑같았습니다. 마하 3 이상.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기자들은 그저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뭘 놓친 건가? 아니면 저들이 기술을 모르는 건가? 저는 다시 모형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6m, 800kg, 마하 3.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이 속도를 내려면 어떤 추진체가 필요한가? 램제트? 스크램제트? 아니면 고체 로켓? 액체 로켓? 이 크기에서 그게 가능한가? 만약 가능하다면 연료 탑재량은 얼마나 되는가? 사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유도 시스템은 마하 3으로 날아가는 물체를 어떻게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시키는가? 해상에 움직이는 함선을 마하 3의 속도로 날아가면서 어떻게 추적하는가? 공기 저항은? 열 문제는? 구조적 강도는?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건 계산이 안 맞아. 물리 법칙이 안 맞아.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한국의 젊은 기술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이 미사일 정말 마하 3을 냅니까? 그는 웃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웃음이었습니다. 네.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 크기로요? 네. 어떻게요? 어떤 추진 방식을 쓰는 겁니까?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기밀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저희가 독자 개발한 추진 기술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독자 개발? 네. 어느 나라 기술도 참고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고는 했죠. 세상의 모든 기술이 그렇듯이요. 하지만 복제는 아닙니다. 저희 방식입니다. 저희가 만든 엔진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거리는요? 그것도 기밀입니다. 유도 방식은요? 역시 기밀입니다. 그럼 제가 믿어야 할 근거가 뭡니까?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곧 실사격 시험 영상이 공개될 겁니다. 그때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미사일 모형을 바라봤습니다. 6m, 800kg, 마하 3.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 건 손이 아니었습니다. 제 확신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한국은 모방 국가라는 확신. 한국은 절대 독자 기술을 가질 수 없다는 확신. 한국은 늘 한 박자 늦는다는 확신. 그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전시장을 나와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시켰지만 마시지 못했습니다. 목이 타는데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해성 -B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자료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언론 보도였고 기술적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것, 그리고 수출까지 검토 중이라는 것, 폴란드가 관심을 보인다는 것. 저는 브라모스의 재원을 다시 찾아봤습니다. 9.4m, 3200kg, 마하 2.8, 그리고 해성 5, 6m, 800kg, 마하 3 이상.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무게를 4분의 1로 줄이고 크기를 3분의 2로 줄였는데 속도는 더 빠르다. 어떻게? 어떤 마법을 쓴 겁니까?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내가 뭘 모르는 거지? 내가 뭘 놓친 거지? 아니면 저들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 하지만 그 기술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과장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감, 확신. 그의 눈에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분야를 취재했습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 중국, 이스라엘. 저는 그들의 무기를 봤습니다. 기술자들과 대화했습니다.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시험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사일이라는 건 타협이 산물이라는 걸. 속도를 높이면 사거리가 줄어듭니다. 크기를 줄이면 탄두 중량이 줄어듭니다. 무게를 줄이면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연료를 늘리면 유도 장비 공간이 줄어듭니다. 그게 물리학입니다. 그게 공학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모든 걸 무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작으면서도 빠르고, 가벼우면서도 강력하고, 짧으면서도 멀리 날아가고, 그게 가능한가?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걸어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설마 과장 아닐까? 설마 실제론 마하 2 정도고 광고만 마하 3이라고 한 거 아닐까? 설마 실전 배치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 기술자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시장의 분위기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표정, 자랑스러워하는 표정, 당당한 표정. 과거에 제가 봤던 한국 사람들의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엔 어딘가 주눅든 느낌이 있었습니다. 선진국 기술자들 앞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느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에 없던 일정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의 방산연구소 방문, 기술자들과의 추가 인터뷰,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사카모토 씨, 무슨 일이에요? 이틀이면 된다고 했잖아요. 편집장님, 제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제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사카모토 씨, 정신 차려요. 한국이 뭘 어쨌다고요? 자네가 30년 동안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요? 기억합니다. 하지만 확인해야 합니다.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틀 더 드릴게요. 하지만 확실한 기사 써야 해요. 독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사.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이 출근하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뭘 본 거지? 나는 정말 제대로 본 건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건가? 그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것이 무기가 아니라 제 30년 자만심의 장례식이라는 걸. 제가 서 있는 곳이 전시장이 아니라 제 확신이 무너지는 현장이라는 걸. 그리고 앞으로 제가 목격하게 될 것이 기술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진실이라는 걸.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한국 해군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동해상에서 실시하는 실사격 시험 참관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외국 기자에게도 공개합니까? 네. 투명하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투명하게. 러시아는 외국 기자에게 미사일 시험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조차 선별적으로만 공개합니다. 프랑스도 영국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사 기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냥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외국 기자에게, 일본 기자에게,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보여주는 거지? 자신이 있다는 건가? 아니면 정말 숨길 게 없다는 건가? 다음 날 새벽 4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해군 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어쩌려고? 만약 과장 광고였다면? 만약 제가 본 게 전부 조작이었다면?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만약 제가 30년 동안 완전히 틀렸다면? 기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들도 있었고 군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외국인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일본입니다. 아, 일본. 환영합니다. 그들의 태도는 친절했습니다.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왜 경계하지 않는 거지? 왜 일본 기자를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거지? 함정에 올랐습니다. 관측함이었습니다. 실사격을 안전하게 관찰하기 위한 배였습니다. 승조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햇살이 수면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갑판 난간에 기대어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곧 시작됩니다. 한국 해군 관계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희도 긴장됩니다. 매번 긴장돼요. 그는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젊었습니다.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이번이 12번째입니다. 전부 성공했습니까? 네. 전부 성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멀리 약 10km 떨어진 곳에 잠수함이 떠올랐습니다. 장보고급이었습니다. 검은 선체가 파도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방울이 선체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발사 준비 중입니다.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쌍안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발사 1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9, 8, 7. 저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3, 2, 1. 발사. 그 순간이 왔습니다. 잠수함의 측면에서 무언가가 분출됐습니다. 하얀 연기였습니다. 거대한 압력으로 뿜어져 나오는 가스였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솟아올랐습니다. 수직으로, 천천히,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저는 쌍안경을 통해 그것을 봤습니다. 해성 5였습니다. 하얀 선체, 날렵한 형태. 미사일은 약 50m 상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었습니다. 공중에서 자세를 바꿨습니다. 수직에서 수평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점화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게 뭡니까? 폭음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미사일은 순식간에 가속했습니다. 1초.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2초. 속도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3초. 화염이 꼬리를 그으며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 속도가 얼마입니까? 저는 옆에 있던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마하 2.5를 넘었습니다. 얼마나 더 빨라집니까? 마하 3 이상까지 갑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방송이 다시 울렸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30초. 저는 다시 쌍안경을 들었습니다. 약 80km 떨어진 곳에 표적함이 있었습니다. 낡은 함정이었습니다. 퇴역한 배를 표적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20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15초. 수평선 너머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빠르게 커졌습니다. 엄청난 속도로. 10초. 그리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미사일이 갑자기 방향을 바꿨습니다.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S자 기동이었습니다. 마하 3의 속도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속도로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까? 공기 저항은? 구조적 강도는? 5초. 미사일은 표적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폭발. 거대한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표적함이 두 동강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잔해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물기둥이 수십 미터 높이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쌍안경을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뭘 본 거지? 마하 3으로 S자 기동? 그게 가능한가?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저는 30년 동안 각종 미사일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런 기동성, 저런 정확성, 저런 속도. 함정이 기지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한국 기술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기동이 가능합니까? 한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유도 시스템입니다. GPS입니까? GPS도 사용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상 인식 기술입니다. 미사일 자체가 목표물을 인식하고 추적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율유도라는 겁니까? 네. 마하 3의 속도로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속도에서는 공기 저항 때문에 카메라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열로 타버립니다. 반도체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특수 코팅 기술입니다. 세라믹 기반의 내열 코팅을 유도부에 적용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체는요? 어떻게 저 크기로 마하 3을 냅니까? 가변 흡입구 기술입니다. 가변 흡입구? 네. 속도에 따라 공기 흡입구의 형태가 바뀝니다. 저속에서는 터보제트처럼 고속에서는 램제트처럼 작동합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변 흡입구. 그건 제가 아는 기술이었습니다. 미국이 연구하던 기술이었습니다. 러시아도 시도했던 기술이었습니다. SR-71 블랙버드에 사용됐던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크기로 축소하는 데는 성공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너무 정밀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국이 그걸 완성했단 겁니까? 네. 언제요? 3년 전입니다.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3년 전. 3년 전에 이미 완성했다고. 그럼 그동안 저는 뭘 한 겁니까? 그동안 저는 한국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모방 국가라고. 기술 종속 국가라고. 복제품만 만드는 나라라고.
그런데 한국은 이미 3년 전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완성했다고. 기술 이전을 받은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순수 독자 개발입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특허 문서가 있습니다. 모두 한국 기술자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울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가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 무지가, 제 오만이, 제 편견이. 30년 동안 제가 뭘 한 겁니까? 30년 동안 제가 본 건 뭐였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반응, 유럽 방산업체들의 평가, 자료가 나왔습니다. 펜타곤의 한 분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우리는 그들을 과소평가했다. 프랑스의 방산 전문가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해성5는 게임 체인저다. 대한 미사일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독일의 군사연구소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니다. 기술 수출국이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무기 체계를 선택했다.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가격도 좋고 기술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한국의 성장을, 한국의 잠재력을 모르는 건 저뿐이었습니다. 아니, 일본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본 방산업계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있어도 폄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또다시 수출 계약 체결. 하지만 기술력은 의문. 한국 미사일 과장 광고 논란. 실전 검증 안 돼. 한국 방산 정치적 거래로 수출. 순수 기술 경쟁력은 부족.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구나. 우리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있구나. 우리는 과거에 갇혀 있구나.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방산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허가를 받기 어려웠지만 제 경력과 취지를 설명하자 문을 열어줬습니다. 연구소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집중, 열정, 확신. 저는 한 연구원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10년 전부터입니다. 10년이요? 네.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를 봤습니다. 실패요? 네. 수백 번 실패했습니다. 엔진이 폭발했고 유도 장치가 오작동했고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시험 발사에서 미사일이 바다에 떨어졌고 목표물을 빗나갔고 공중에서 분해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답입니까? 네. 그게 답입니다. 실패를 기록하고 분석하고 개선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매번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잘하지 못했습니다. 선진국처럼 풍부한 자원도 없었습니다.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 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박함. 우리가 개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수입에 의존해야 한다는 절박함.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았습니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갑자기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움찔했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 아닙니까? 반도체도 자동차도 전자제품도 일본이 만든 거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본, 제 조국,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했던 나라. 하지만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F-35를 미국에서 사들이고, 이지스 시스템을 미국에서 사들이고, 핵심 기술은 여전히 미국 의존이고, 방산 기술은 수십 년째 제자리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는 것. 일본은,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발목을 잡는 것. 저는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건물들, 자동차들. 3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거리는 낡았고 건물은 허름했고 사람들은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발전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했습니까? 30년 동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뒤로 갔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과거의 성공에 안주해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모방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화였습니다. 한국은 배우고 흡수하고 개선하고 뛰어넘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게 진짜 기술 발전이었습니다. 그게 진짜 성장이었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저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을 쏟아부은 기사였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방산의 진실, 우리가 보지 못한 10년, 그리고 제가 놓친 30년. 저는 모든 걸 썼습니다. 해성5의 기술적 우수성, 가변 흡입구의 혁신성, 자율 유도 시스템의 정밀함, 세라믹 코팅의 놀라운 내열성,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이 놓치고 있는 현실, 일본이 외면하고 있는 진실, 일본이 인정하지 않으려는 변화. 기사를 다 쓰고 나서 저는 편집장에게 보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사카모토 씨, 이게 뭡니까? 편집장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제가 본 진실입니다. 이건 너무 과합니다. 한국을 너무 띄우는 거 아닙니까? 띄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독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써야 합니다. 진실은 진실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사카모토 씨, 30년 동안 자네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합니까? 한국은 모방 국가라고 했잖습니까? 기술 종속 국가라고 했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 네. 제가 틀렸습니다. 30년 동안 틀렸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네, 정말 확신합니까? 네, 확신합니다. 긴 침묵 끝에 편집장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쉽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사카모토는 한국에게 매수당했다. 30년 경력이 무색하다. 일본을 배신했다. 늙어서 정신이 나갔다. 한국 스파이 아닌가? 저는 그 모든 댓글을 읽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읽었습니다.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사실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귀국하던 날 저는 인천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5일간의 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바뀐 5일이었습니다. 제 세계관이 무너진 5일이었습니다. 제 30년이 부정당한 5일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저희 아버지는 2차 대전 때 군인이셨습니다. 해군이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셨을 때 아버지는 많이 변해 계셨습니다. 말수가 적어지셨고 자주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켄지야, 일본을 믿어라. 일본이 최고다. 일본을 잊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최고는 없다는 것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는 것을. 도쿄에 도착한 저는 곧장 아버지 묘소로 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제 얼굴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는데 저는 과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씀만 믿고 제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실망시켰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일어섰을 때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의 오만을 내려놓은 사람. 30년의 편견을 버린 사람. 이제는 배울 준비가 된 사람. 지금 저는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기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가끔 강연을 합니다. 젊은 일본 기자들에게, 방산업계 사람들에게, 대학생들에게, 그리고 저는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편견을 버리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취하지 마십시오.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멈추지 않고 혁신을 추구한 그들을.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그날 밤 동해 바다에서 본 그 미사일, 마하 3의 속도로 날아가던 그 작은 물체, S자로 기동하며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던 그 순간, 그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의지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배우고 성장하는 의지,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의지. 저는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 30년 자만심이 산산조각 나는 걸 봤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감사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서, 변할 수 있어서, 진실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저는 압니다. 기술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과거에 머무는 자는 도태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진짜 힘이라는 것을. 저는 사카모토 켄지입니다. 30년 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일본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무지를 인정하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여러분, 편견을 버리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들이 이미 우리를 앞서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너무 늦게 깨닫지 마십시오. 저처럼 30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을 떠서 보십시오. 진실을, 현실을, 그리고 미래를. 그날 동해 바다에서 저는 목격했습니다. 저건 요격이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완벽한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있던 것이 무기가 아니라 제 자만심의 장례식이었다는 것을, 그 장례식은 제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틀렸을 때 인정하는 용기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용기가 진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제 고백을 들어주셔서, 제 부끄러운 30년을 들어주셔서.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눈을 뜨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진실을.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